심리학의 시작은 인식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인식론은 철학이에요. 딱 일단 우리 철학 얘기 들으니까 일단은 좀 벌써 피곤이 좀 몰려오기 시작하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철학과 연관이 있는데 철학에서의 인식론은 도대체 어떤 이론이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인식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식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우레소가 읽은 지식이 도대체 뭡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걸 어떻게 얻으셨어요? 안 궁금하잖아요. 아니 뭐 지식이 뭐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뭐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뭐가 뭐 궁금해. 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런 게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그래요. 네 번째 시작.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인식론이 사회적 이슈로, 인류의 이슈로 부각이 됐던 거,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던 때는 바로 고대를 지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지납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더라고요. 역사학者사이에서. 왜냐하면 암흑기라고 하면은 너무 그냥 어둡기만 했어. 아무것도 뭐 이루어진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중세도 나름대로 좋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는 암흑기였냐? 인간의 지식 발전에 있어서는 암흑기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유일하게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맞아요. 네, 교황님이셨어요. 지금 교황님은 안 그렇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천동설, 지동설 뭐가 맞냐? 교황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지식이고 무엇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암흑기 1000년이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게 된 세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과학의 발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증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던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술 문화 분야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림을 보시면 다 성화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사람을 안 그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왜 안 그렸을까요? 다 죄 있는, 타락한,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만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작품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몸을 그렸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자연과학, 르네상스 종교.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또 과학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때 조금 힘들었는데 옛날에 했던 거 혹은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 회복한 거, 오케이, 좋아, 그 다음 근대로 넘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 중세 끝에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탐험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바닷가에 살았어요. 저 바다 끝을 보니까 계속 펼쳐지는 수평선이 보여요. 저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저 바다 끝까지 가보고 싶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한번 배 타고 출발해봐. 이랬을까요? 아니야, 가면 안 돼. 왜? 바다 끝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엄마 누가 그래 가봤대? 그럼 누가 그래요? 교황님이. 사실은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는 걸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중세시대 끝무렵 살고 있었던 중세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 맞아 그럼 그게 진리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착해요. 굉장히 심성이 착해서 엄마 말을 안 어겨. 아빠 말을. 진리라고 우리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그리고 어느 날 신문을 딱 봤어요. 아이고, 오늘 무슨 신문이냐. 딱 보니까 신문 일면 기사에 뭐라 나왔어요? 바스코 다가마. 지구를 한 바퀴 돌다. 충격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야, 지구가 낭떠러지가 아니었어?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군 전쟁에 누구를 내보냈어요? 어른들이 가니까 지는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요? 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년 십자군 어디서? 지금 옆 동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패싸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모아서 어디로 보내요? 중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다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부모들이, 이 당시 부모들, 지금 부모들 말고 이 당시에 그렇게 내보냈던 부모들이 막 교황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 새끼 왜 그렇게 내보내냐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그 전쟁이 바로 신이 원하는 전쟁이라고 교황이 말했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왜 모여있는 거야? 전단지가 붙어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 사제가 여러 개를 써놨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교황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제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고. 그렇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 진다고 막 엄청나게 자기 막 먹지 못하고 냈는데, 근데 여러분이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황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 논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1000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게 이 세 개의 사건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인류가 1000년 동안 믿고 있었던 게 틀렸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거, 그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학을 했듯이 그래 다시 과학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그리고 원래 신앙도 어쩌고 회복하고 그래 오케이 자 넘어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때는 정말 엄청난 혼란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속은 사람은 사랑이 뭔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정에 속은 사람은, 친구한테 속은 사람은 도대체 우정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지식에 속은다라는 사람들은 지식이 도대체 뭐니?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했어요. 왜 우린 1000년 동안 모르고 살았냐? 결론 하나였어요. 지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누가 이게 지식이다, 진리다, 믿어라, 알아라 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속고 살았던 거다. 그럼 이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1000년 동안 속고 살았는지 생각해보니까 지식이 뭔지를 의심하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지식이 뭐고 진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정말 고민해보자. 진지하게.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리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데카르트는요, 이런 현상을 일찍이 발견했어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시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구나.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이유는 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제가 반사하는 빛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완전히 조명을 꺼요. 빛 전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보지 못해요.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숨 쉬니까, 아무도 보니까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데카르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시각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정확한 도구를,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면 도구가 부정확하니까 그 도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도 어떨 수 있다고요?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데카르트가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내 이름은 데카르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어떻게 알려줬어요? 데카르트야, 데카르트야, 데카르트 해봐. 그래, 네가 데카르트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한테 그렇게 이름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이름을 들었겠죠.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청각은 정확합니까? 청각 부정확해요. 시각이 가장 정확해요. 가장 우리는 많이 의존하는 게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식인지 지식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감각을 사용하지 말고 이성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고민해 보니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의심한다. 그것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무엇이 지식인지 지식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자. 그랬더니 로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우리 감각기관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 그래도 경험 없이는 감각 경험 없이는 지식이 없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 논쟁에 붙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유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본유관념은 뭐냐? 경험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걸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이 존재한다는 신존재 사고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과 모든 인류 속에서 늘 공통적으로 했었던 그 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이 아니어도 돼요. 뭔가 초월자가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타고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로크가 웃기지 마. 그것도 경험이야.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묻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경험인데? 우리가 어린 시절 세상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그것이 바로 신 존재에 대한 관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 그거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럼 부모가 키우지 않은 어렸을 때 내다버린 고아들은 그럼 얘네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안 갖겠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논쟁 지겨워. 고대부터 중세까지 논쟁이 있었어. 그런데 논쟁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논쟁하지 마. 그러니까 인식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직접 증명하고 실험하고 관찰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줬어. 그쵸?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예술작품을 직접 들여다보고 성경을 직접 들여다보고 했던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우리한테 진리로 끌어줬잖아. 니네들도 니네들 주장이 맞다는 거를 우리한테 설득시키고 싶으면 증명해, 실험해, 관찰해, 데이터를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의 논쟁을 계속 논쟁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계속 철학으로 남아 있었고 인식론의 논쟁을 과학으로 끌고 가려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학문이 뭐라고요?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뭐냐? 인식론 더하기 과학이에요. 심리학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인식론을 다루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변적으로 논쟁 중심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럼 과학이 뭐냐? 우리는 과학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하면은 과학자들은 뭐예요?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 입고 막 화학물질 이렇게 막 비커에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꼭 한 번 뻥 터지지. 뻥 터지면은 눈알 팽글팽글 들어가고 파마머리 되고 막 이러는 게 과학이라 생각하고 하늘의 우주를 보고 야, 저 행성은 어떻고 그런 걸 우린 과학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화학물질을 가지고 노는 게 과학이라면 옛날에 연금술도 과학입니까? 연금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는 게 과학이라면 점성술도 과학입니까? 점성술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엄밀히 말하면 내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의학, 생물학, 물리학 이런 게 내용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학을 하는 것 같아도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뭡니까?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대심리학은 인식론의 과학적 접근이 바로 현대심리학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고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심리학 개론을 잘 들어야 나오는 이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의 시작은 한번 여기서 요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리학의 관심은요, 인간의 지식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억하느냐? 사람들의 의식은 도대체 뭐냐? 이게 심리학자들의 초기의 관심이었어요. 치유, 이건 심리학자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무의식, 이것도. 동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은 상담도 물론 심리학 자체가 상담 아니지만 상담도 있잖아요. 있죠. 이후에 과학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들이 다 접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시작점은 인식론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누구냐? 분투입니다. 이 분투. 자, 분투는 1832년 독일에 출생했고요.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기 동료들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개업을 해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874년 생리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요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지금 과학에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자 이 책을 낸다라고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을 나는 이제 다루려고 한다. 요것 때문에 심리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심리학의 시작은 언제냐? 심리학 실험실을 분투가 라이프치히 대학, 독일에 있는 대학에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1879년입니다. 이게 현대심리학의 시작이에요. 그럼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물론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현대심리학으로 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모든 논의들을 심리학으로 하자 그러면은 심리학의 시작은 철학과 비슷하게 올라가요. 철학자들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은 187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5년이니까 대략 몇 년 됐어요? 대략 한 150년 정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는 신생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심리학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여러 분야가 있느냐? 자, 모든 학문은 크게 기초 파트와 응용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심리학 이 기초 파트는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응용 파트는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라는 직업의 특징, 일단은 이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연구만 하는 학자 말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현장에서 이제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제 그러한 그 직업적으로 일하는 심리 전문가를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심리사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 심리 전문가들은 어떠한 표현을 선호할까요? 1번 심리사, 2번 심리학자. 어떤 표현 선호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 심리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현장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사겠지. 왜?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심리사지. 그리고 자격증도 상담 심리사, 범죄 심리사 하니까 사지 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자 10명을 붙잡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 표현. 사이콜로지스트라고 하지 심리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심리사라고 하느냐? 자격증 통일 때문에 그래요. 명칭의 통일 때문에 심리사라고 하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심리학자라고 하느냐? 이 심리학자라는 직업은요, 다른 전문가들과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먼저 생겨났습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겼습니까? 현장이에요? 공부예요? 현장이죠.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주술하는 혹은 무당이 혹은 지역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런 거를 치료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일하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의학입니다. 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을까요?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이 만들어졌을까요? 현장입니까? 공부입니까?
현장이죠. 사회복지학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기부인들이 도시의 빈민들을, 노인들을 도와주며 생겨난 게 사회복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의 필요성들이 학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변호해주는 활동이 먼저 있었습니까? 법학이 먼저 있었습니까? 현장입니까? 공부입니까? 그것도 현장이에요. 최초의 변호사는 로마의 시민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적인 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관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도 있었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위해서 이제 법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문들은 현장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학은 달라요. 심리학은 현장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나쁜 놈 잡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그 운동선수들이 효과적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니라 아주 현장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인식론이라는 그런 되게 철학적인 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현장에, 범죄 현장에, 심리치료 현장에, 학교 현장에 쫙쫙쫙 접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용 파트를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은 굉장히 학문적인, 이게 중요한, 그래서 심리학의 중심은 의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어떤 그런 법학의 중심은 현장, 실천이라면 심리학의 중심은 실천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학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 네. 첫 번째로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학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단순하게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건 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네가 지금부터 좀 과학자처럼 객관적으로 현상을 좀 파악해봐라. 그리고 좀 정확하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직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해라. 이거는 아이들의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뭐 싫어, 뭐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라. 사람과 세상, 사회에 대해서. 그렇죠?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심리학은 좀 어렵겠죠. 그럼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문과적인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나 이쪽은 뭐 과학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과적인 속성도 중요하지만 통계나 생물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 심리학과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도 선생님 저는 뭐 공부를 못해서 심리학과 너무 커트라인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대학에는 복수 전공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심리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로 가서 복수 전공을 하면은 똑같다. 심리학 전공한 애들이랑.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학과에 가고 싶다면 네,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뭐 안 되더라도 방법들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을 안 했는데 대학원을 심리학을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자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나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한국심리학 홈페이지가 있어요. Korean Psychology ORKR. 한국심리학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제가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볼 만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